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 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찍으면서 이제 첫 달 매출이 바로 900만 원을 찍었는데 수익이 13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야, 900 찍고도 130이 남으니까 이건 재밌다라고 했었는데 뭐 그 다음 달에 1000, 1100, 1300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고스란히 다 수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작은 게 무조건 갑이다. 그래서 뭐 나중에 1500, 1800, 2000 뭐 매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다 내 돈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2700, 2800 기점으로 그 매출을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출을 사람을 다 투입해 갖고 이 매장에서 사람을 다 투입해 갖고 매출이 한 3600, 3700 정도까지 올려봤는데 오히려 2000 한 사람을 빼고 2700, 2800 선을 맞춰 놓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무조건 매출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적정 매출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적정 인원 투입을 해서 적정 마진을 뽑아가는 게 더 좋겠구나. 3600, 3700일 때는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데모할 것 것처럼 여기 너무 과부하 걸린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매출을 조금 빼게끔 가니까 테이블 두 개를 오히려 그냥 빼버렸거든요. 그래갖고 편안하게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과부하 안 걸리고 직원 이탈 없이 그냥 쭉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뉴. 그리고 닭갈비가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을 저는 곱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심에 12시만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우리 가게는 안 와. 그래서 우리도 매장 오픈 준비 다 해놨는데 우리 점심 매출은 맨날 빵원이야. 왜 그렇게 우리는 왜 저녁에는 잘 되는데 점심은 안 될까? 그래서 좀 더 일찍도 열어보고 밖에서 이제 깃발도 흔들어보고 했는데 3개월간 점심 손님이 한 팀 들어왔어요. 한 팀.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계속했는데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한 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손님의 입장이 되어보자라고 해서 나 오늘 거기에 점심 먹으러 갈 거야라고 해서 제가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똑같아 출근하는 건데 어차피 손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 네가 오늘은 직원하고 나 손님 들어가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지 하고 곱창을 딱 시키려고 하니까 안 먹히더라고 이게. 점심에 곱창 생각하니까 막 여기서부터 맥혀. 안 그래도 입맛 없어 죽겠는데 곱창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곱창은 점심에 안 먹힌다. 두 번째는 내가 손님의 입장이 안 됐었구나. 그냥 무조건 팔라고만 했구나. 그래서 조금 객관화된 마음가짐을 갖고 외부에서 좀 바라보거나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안 먹힌다는 걸 깨달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맨날 손님 입장처럼 그냥 손님 입장으로 들어가요. 손님처럼 들어가서 손님 입장이었을 때 굉장히 까칠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곱창이 안 먹히니까 점심 메뉴를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점심을 뭘로 할까? 그래서 어떤 백반처럼 이렇게 백반집을 만들까? 부대찌개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뭐 북엇국을 해볼까? 순댓국을 해볼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첫날 순댓국을 뚝배기에 끓이다가 제 손에 엎어갖고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났어요. 뚝배기가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여기다 옮기고 여기 손님한테 가다가 여기 저 국물이 제 손에 튀고 하니까 나 안 해 이래갖고 순댓국도 안 하기로 했고 그러다가 닭갈비를 이제 그날 점심으로 먹고 있었어 우리끼리 그냥. 우리는 이제 어차피 철판이니까 닭갈비나 볶아 먹자 이러고 닭갈비를 볶아 먹는데
맨날 저녁에 먹다가 닭갈비를 점심에 먹으니까 이게 잘 먹히는 거예요. 닭갈비가 점심에 잘 먹히네? 닭갈비 점심에 내놔봐야겠다. 라고 이제 결론 내리고 그럼 다음 날 한번 닭갈비 팔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블랙보드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스탠드용 거기다가 닭갈비 5,500원, 밥은 500원. 그래서 닭갈비 5,500원 플러스 500원은 밥 이렇게 갖고 내놨는데 손님들이 첫날 한 팀 와서 먹고요. 둘째 날은 0팀, 셋째 날 만석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세워놨는데 그날 한 팀 먹은 사람이 가갖고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야 이러고 이제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5,500원 플러스 500원 하지 말고 그냥 밥 포함해서 줘라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럼 6,000원으로 수정할게. 그래서 닭갈비를 이제 6,000원에 이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어요 점심에. 그래서 야 이 조그만데 막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고 그래서 사람들이 1도씨 곱창을 1도씨 닭갈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닭갈비집으로 와. 아니 우리 곱창집인데? 그래서 1도씨 곱창인데 그 버젓이 간판에 1도씨 곱창으로 써있는데도 1도씨 닭갈비 1도씨 닭갈비였고 1도씨 닭갈비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닭갈비집을 내야 되는 운명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알아보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적한 동네인 그 방배동에다 이제 매장을 내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00원짜리 닭갈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지타산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정도 지나서 뭐 매출도 어느 정도 올랐고 뭐 이렇게 그간 이제 뭐 이렇게 맨날 야채 싣고 다니고 뭐 했던 그 차가 이제 노후가 돼서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왜 재정적으로 난 나아지지 않을까, 차를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정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점심에 이제 테이블 8개 두고 닭갈비 6,000원짜리 닭갈비를 팔아서 한 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제 기름값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 인건비가 아니고 제 기름값이 안 나오고 있어요. 땅 파서 장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닭갈비집 갈 때는 돈 많이 받아야겠다 이러고 방배동에 낼 때 10,000원으로 냈어요.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외면하면 어쩌나 그래갖고. 근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격 먼저 정해요. 여기서 얼마에 팔자. 보통 뭐 코스트 짤 때 뭐 이거 원가 얼마지? 그럼 한 대충 한 요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닭갈비 만들자였어요. 시작부터. 이제 최근에 오픈했을 때도 최근에 오픈했던 매장, 최근에 오픈했던 브랜드들도 나 12,000원짜리 만들고 싶어. 12,000원에 팔고 싶어. 12,000원에 받는 값어치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최근에 오픈한 매장 중에는 이스트 빌리지 서울이라고 옛날 돈가스 팔고 있는데 보리밥하고 동촌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스트 빌리지 서울의 돈가스는 12,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돈가스 12,000원 받으면 분명히 딱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12,000원은 무조건 확정 지어놓고 손님들이 먹어도 12,000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먼저 좀 정하고 하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닭갈비 처음에는 야채 곱창만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매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1도씨 곱창 말고 그 소문난 곱창이라고 그냥 이름 손님들이 이름 불러주기 전에 곱창집에서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제가 이제 매장을 첫 번째로 오픈했을 때 손님들이 문 딱 열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11시에 오픈을 했는데 첫날은 아예 안 왔고 둘째는 되게 상처받아서 아직 모를 거야. 아직 손님들이 몰라서 안 왔을 거야. 그리고 오픈 날짜가 정확하게 4월 1일이었는데 우리가 오픈한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야. 4월 2일은 괜찮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4월 2일 날 됐는데 진짜 막 바깥에는 손님들이 막 진짜
사람들이 막 파도 치듯이 막 지나가는데 우리 가게는 안 와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미쳐버리겠는데 그날도 결국에 피크 시간 다 지나고 자정이 지나도록 손님이 안 오다가 새벽 3시에 손님을 한 팀을 받았어요. 드디어 첫 손님이 새벽 3시에 남녀가 왔는데 술이 조금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해 갖고 막 해갖고 손님들을 딱 주고서 저 손님들이 왜 안 먹지? 계속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 손님들이 빨리 먹어야 돼. 안 먹고 계속 있어. 그러다가 제가 도무지 못 참아갖고 한 15분 뒤에 드시라고 했는데 안 먹겠다.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할 얘기가 있구나였는데 마지막에 손님들이 나가면서 5시쯤 나갔는데 끝내 안 먹고 그냥 그 소주 한 병 한 잔씩 서로 나눠 갖고 안 비우고 그냥 나가는데 저 손님들은 분명히 우리 곱창을 안 먹었고 저 소주도 안 먹었다. 그리고서 한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저 손님들은 왜 왔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가게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서요. 불륜이었어요. 이 불륜 손님들이니까 아무도 없는 데를 찾았고 마침 찾은 가게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마음이. 제 첫 손님을 그렇게 이제 맞이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갔어요. 다음 날도 손님은 한 팀이었고 그 다음 날도 손님은 한 팀이었는데 며칠 지나서 손님이 한 팀이 있다가 한 팀이 더 들어오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팀이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매출이 2배로 뛰는데? 그랬는데 그 손님이 들어와서 야채곱창이에요? 나 구인 줄 알았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루 매출이 날아갔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 하루 매출 이 손님만 받으면 매출이 2배였는데 2분의 1로 줄었잖아요. 저 손님을 저렇게 놓친 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구이곱창이 아니라는 게 너무 이제 한 맺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진짜 재미있게 구이곱창이라는 막창을 뜻한 거죠. 막창 없어요 이러고 했다가 나가길래 바로 그 다음 날 왕십리 이제 화학동 가갖고 막창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창을 또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연구해갖고 맛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손님들이 막창을 찾으러 오는 손님들을 다 잡은 거야. 곱창 잡았고 막창 잡았고 하루에 손님이 2팀, 3팀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그러고 있다가 양념 막창은 없어요. 왜 없어 있지? 양념 막창이 있어요. 양념 막창 잡고 다음 날은 소곱창을 찾았어 또. 소곱창을 찾으러 가지. 이번에 가락시장 또 이렇게 축산급으로 가서 소곱창을 들고 와갖고 소곱창도 있어요라고 했어요. 소곱창도 넣었고요. 소곱창 팔다 보니까 전골도 찾더라고요. 전골 있지. 전골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야채 곱창과 구이 막창과 양념 막창과 소곱창과 곱창 전골까지도 곱창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취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곱창 못 먹는 손님이 저희 곱창집에 와갖고 곱창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가 있을까? 곱창집에서 곱창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그때 닭갈비를 만들었어요. 닭갈비는 없어요 라고 했던 손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곱창집에서 닭갈비 찾는 저 이상한 손님 진짜 이상하다 라고 해서 닭갈비 만들었고 이제 닭갈비도 만들었고요. 닭갈비 너무 맛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닭갈비의 그 레시피인데 닭갈비 너무 맛있게 만들었는데 손님이 닭갈비 맛있긴 한데 곱창집에서 먹는 닭갈비라서 그런지 좀 별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곱창집 와서 닭갈비 찾아놓고 곱창집에서 먹으니까 맛이 별로래. 내가 조만간 내가 저 닭갈비 전문점 하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잠재돼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제일 화가 났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맞은편에 왕십리 곱창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 있었던 이제 손님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여기서 먹어 저기 가서 먹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듣고 있었어. 그래서 왜 저러지? 우리 게 훨씬 맛있는데 진짜 우리 게 훨씬 맛있어. 거기 맛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근데 왜 왕십리 곱창 가서 먹냐? 우리 게 훨씬 맛있는데 그랬더니 여긴 부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기로 가는 이유가 부추 하나 때문이었어. 부추 넣어 그래 부추도 다 넣고. 그리고 어느 손님은
동그랑땡을 찾았어. 동그랑땡을. 동그랑땡은 없어. 동그랑땡도 있다고. 우리 동그랑땡 다 고기 막 반죽해갖고 만든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야채곱창은 현장에서 막 볶아주거든요. 앞에서 손님마다 테이블 철판 다 깔아놓고 앞에서 다 볶아주고 이렇게 뭐 해주는데 막창은 구워야 되니까 주방에서 구워야 되고 전골도 이게 따로 준비해야 되니까 전골 해야 되고 동그랑땡도 따로 붙여야 되니까 동그랑땡 붙이는 사람 하나 붙고 곱창 볶는 사람 또 몇 명 있어. 주방에도 막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사 안 되던 매장에 손님 한 팀 한 팀 잡아가지고 줄을 섰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안 돼. 사람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뉴가 단일 메뉴여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메뉴가 너무 많아지니까 메뉴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각각 붙어야 되고 식재료 관리도 굉장히 안 됐어요. 버려진 것도 많고 그래서 시스템과 동선들이 이거 하던 사람이 이것도 할 수 있고 뒤돌면 이것도 할 수 있게끔 잡아야 되는 게 제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메뉴는 너무 이제 잡다하지 않고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뉴 만들 때 아까 닭갈비도 그랬잖아요. 그냥 똑같은 양념 베이스에 이렇게 콩나물만 넣으면 되고 치즈만 넣으면 되게끔 하니까 손님들도 메뉴가 다양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메뉴 하나만 내서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곱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첫날에는 메뉴판을 아예 안 만들고요. A4 용지에다가 곱창 10,000원 끝이었어요. 그렇게 내곤 했었는데 후에 메뉴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야채 곱창인데 야채 빼고 그냥 알곱창 통마늘 넣고 이게 더 쉬웠어. 치즈 곱창 치즈 뿌려주니까 메뉴가 3가지나 안 늘어서 너무 좋다고 손님들 얘기했었는데 메뉴는 너무 많으면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다가 닭갈비집을 따로 냈듯이 여기서도 이제 점심 메뉴 닭갈비 팔았잖아요. 그거 그냥 갔다 온 거거든요. 곱창집에서 파는 닭갈비는 한계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닭갈비 전문점으로 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전문점 형태로 이제 밀고 나갔었고 이 전문점 방식이 제가 언제 재미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냐면 계절밥상이 한참 히트 칠 때 있었잖아요. 그때 계절밥상이 들어오면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 다 작살난다고 뭐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애플플라자 오리역에 있는 그 닭갈비집 쇼핑몰에 있는 거는 자연별곡이 굉장히 야심차게 250평 규모로 대형 매장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진짜 야심작이었고 자기네가 금방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진짜 금방이 다 휩쓸리는데 유일하게 안 죽는 애들의 특징은 전문점이었어요. 사람들이 저기 가면 뭐 볶음밥부터 닭갈비까지 다 먹어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닭갈비를 먹으러 오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 전문점을 특히 찾아올 때 이럴 때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점을 좀 얻었었고요. 또 하나 재미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진 않죠? 괜찮죠?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표정이 밝아지셔가지고 제가 마음 편해졌어요. 아이템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야채곱창을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손님이 초반에 얼마 없잖아요. 제가 저 밖에 지나가는 저 손님 내 손님인가 아닌가 내 손님인가 아닌가 내 손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뭐 덜어는 이제 찔러도 보고 하는데 손님이 이제 4분이 이렇게 지나가. 4분이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청각이 유독 발달해요.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곱창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 곱창이야. 나 곱창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이 맞아 나도 곱창 좋아해. 나 진짜 곱창이 환장하는데 세 번째 사람이 우리 곱창 먹으러 가자. 여기 이거 오늘 이걸로 하자. 라고 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이 4명이 이제 거의 입구 쪽으로 이제 딱 꺾어갖고 들어오는데 네 번째 사람이 나 곱창 못 먹어. 라고 하는 순간 4명이 아 그래? 그럼 옆에 쭈꾸미로 갈까? 아 저 한 명 너무 얄미운데 제가 진짜 제일 못생겼어. 심지어 제가 제일 못생겼는데 쟤 때문에 놓쳤어. 근데 계속해서 4명 중에 1명은 못 먹는 음식이에요. 곱창이. 호불호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판매 쳤었던 닭갈비는 이런 음식이었어요. 네 명이 지나가는데 한 명이 닭갈비네. 두 번째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닭갈비나 먹을까? 세 번째가 그래 그냥 닭갈비. 그래 무난한 것 같아. 네 번째 알았어 들어가자. 닭갈비는 이런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닭갈비 집을 오픈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손님을 받았어요. 폭발적이진 않지만 무난하게 들어오는 대중스러운 음식이구나, 대중적인 아이템이구나 하는 게 닭갈비였고요. 대신에 야채곱창이 아쉬운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늘 그 매출을 짱짱하게 유지해줘요. 그 매니아층들이. 닭갈비는 폭설이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확실히 줄어요. 30%, 40% 깎여요. 그래서 아이템 선정할 때 내가 매니아층을 공략을 할 것인가, 대중적인 층들을 공략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동촌이라는 브랜드예요. 다음은 동촌은 저희 왜 동촌이 먼저 나왔지? 괜찮습니다. 동촌은 거여동에 있는 민속주점이에요. 한 20년 정도 된 가게인데 제가 오픈한 매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인수했어요. 이 매장을 인수를 하게 된 게 이제 옛날 돈가스와 보리밥이라는 그 조합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해물파전이나 감자전 같은 거, 닭도리탕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그 식당인데 그 외식업을 뭐 이런 황토방 막 이런 거예요. 다 늙어갖고 지금 이제 그 보수할 일만 남은 가게인데 여기 있는 사장님께서 외식업 환경이 변화해가면서 운영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건비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줄어갔고 사장님이 직접 뭐 이렇게 서빙하던 것도 자기가 서빙하고 청소하던 것도 자기가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 나갔던 것도 자기가 주방에서 음식 나가고 원맨쇼를 하다가 지쳐버리셨고 아무래도 사람 줄어버리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비스 퀄리티 떨어졌고요. 음식 맛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었고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 떠나가고 이 사장님도 에라 못해 먹겠다 나 이거 안 해 이러고 이제 내놓으셨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맛하고 서비스하고 청결 이 세 개만 개선하면 이거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제가 이제 잡았고요. 잡아서 흔들렸던 맛을 이제 시스템 잡아갖고 그냥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더러웠던 것 좀 깨끗하게 다 하고 사람들 좀 충원해갖고 서비스 유지했었는데요. 정확하게 3개월 만에 매출이 50% 상승을 하더라고요. 홍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딱 그 세 가지만 잡았는데 3개월 후에 그게 급상승을 하는 거 보고 6개월 뒤에도 다시 더 급상승했고 그래서 외식업의 포인트라는 건 결국에 맛하고 서비스하고 청결 부분들만 꽉 잡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깨닫게 해준 거였고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동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에 이스트 빌리지 서울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다시 오픈을 했어요. 원래는 동촌 그대로 이거 너무 정치 있고 괜찮아 갖고 이거 그대로 어디든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경쟁력을 봤는데 신세계백화점이나 어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분 없죠? 신세계백화점이나 어떤 이런 그 아케이드 쪽에 있던 관계자분들은 촌스러운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노포스러운 거 제가 봤을 때 장사가 되는 것과 근사한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가 들어가야 장사가 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거 말고 근사한 거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케이 그럼 제가 동촌을 리브랜딩해서 들어갈게요라고 해서 이스트 빌리지 동촌 이스트 빌리지 서울이라는 그 리브랜딩을 해서 이제 촌스러움의 재해석이라고 이제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촌스러운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지금 최근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동촌 그냥 저거예요. 그냥 민속촌처럼 황토방처럼 해놨어요.
손님들이 좋아요. 그냥 막걸리 먹고 싶은가 봐. 그래서 이스트 빌리지 서울이라고. 이거는 예전에 했었던 건데 지금 당장 한 건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레시피를 잡아가는 건데 그 옛날 음식들 있어요. 옛날 음식 지금 뭐 음식 디미방이나 뭐 고조리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좀 다시 꾸며보자라고 이제 그 음식들을 이제 풀어갈 건데 쉽지는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작업의 방향이고 이거는 제가 팝업으로 했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없는 매장이고요. 그 이태원 경리단길에 있었던 브랜드예요. 그 건물주 분께서 그 제가 이제 아는 분이긴 하셨는데 자기 그 사옥에다가 카페 하나를 좀 운영해 보고 싶다고 라고 하셔갖고 이제 만들었었던 건데 운영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하나를 이제 론칭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을 반영했었던 브랜드 그 당시 그냥 뚝딱하고 이제 낸 건데 작년에 그 브랜드를 만들 때 보면은 어떤 철학적인 것이 좀 담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철학적인 것을 어디서 고상한 걸 막 따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그냥 담아내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이것저것 다 하기 싫었고 뭐 너무 얽매이기 싫어갖고 브랜드 하나 만들자고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자. 그냥 손길 닿는 대로 만들고 그냥 뭐 마음 가는 대로 좀 만들고 연필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붓 닿는 대로 만들자 그래갖고 붓 닿는 대로 괜찮은데? 라고 해서 이제 붓 닿는 대로로 컨셉을 잡았어요. 붓 닿는 대로를 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거였는데 이게 도마에다가 파레트처럼 막 그림 그리듯이 막 갔었고 뭐 여기에 뭐 벽에다가 막 그림 막 그리고 막 그냥 막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거는 화가분하고 그 같이 작업했었는데 화가분이 그냥 화가분께 붓 닿는 대로 막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막 그냥 붓 닿는 대로 막 그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실 별거 없잖아요. 천장, 벽, 바닥인데 천장하고 바닥 그냥 천장하고 바닥을 그대로 냅둔다 그러면 벽만 남잖아요. 벽에다가 그냥 붓 닿는 대로 막 그려버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테리어 비용 없이 그렇게 하고 그분 그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분 그림이 여기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그분이 갑자기 작품 하나에 몇백만 원을 받는 작가가 됐어요. 제가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갔고요. 이게 네일도두부랑 일도부백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잡았는데 저는 살기를 마천시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마천동에서 그 시장 바닥에서 이제 뛰어놀면서 이제 살았었고 제가 외식업을 하면서 뭐 신사동에 해, 뭐 미아에다가 해, 뭐 분당에다가 해 어디 하면서 나 좀 하는 것 같아라고 약간 좀 자만하던 시절. 그 시절에 시장 상인들이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가 국가정책 지원금 막 받아가지고 뭐, 뭐 시장 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바닥 이상한 걸로 깔고 뭐 이상한 간판가리 해주고 뭐 천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저는 회의감이 좀 들었었고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이 끌어들이려면 재래시장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결국에는 거기에 가고 싶게끔 만드는 매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컨텐츠가 채워져야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나 외식업 좀 하니까 이 시장 내가 한번 살려볼게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브랜드를 여기다 론칭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일도두부 정확하게 그 가게에 지금 네일도두부가 있는 자리에 두부집이 있었어요. 재래시장에서 하는 재래두부가 있었는데 두부 사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때려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왜 힘들지? 내가 한번 두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두부를 만들었어요.
도망갈 만하더라고요. 네, 도망갈 만해요. 두부 한모가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두부 한모에 4,000원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두부들 대부분 중국산 두부 많이 썼는데 두부 한모에 1,000원, 1,500원이에요. 그게 이제 한 판 만드는데 12모 정도 나오잖아요. 12모를 다 팔아봤자 12,000원의 매출이 나와요. 12,000원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시간 전에 콩을 불려야 되고요. 그 콩 불린 거를 가지고 갈아 나온 그 콩물을 가지고 끓여서 나온 거에다 간수를 쳐서 굳혀갖고 성형틀에다가 눌러야 되는데 그 열 몇 시간의 인건비가 안 나와요. 두부 한 판을 다 팔아도. 그러니까 결국에 사장님이 자기 용돈벌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두부라는 아이템 자체가 결국에는 그 노동력 대비 나올 수 있는 그 돈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재래시장에서 파는 즉석 두부의 그 맛 자체가, 그러니까 제 두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파는 그 즉석 두부의 맛 자체가 일반 마트에서 파는 팩두부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맛의 차이가 많이 크다고 봤어요. 그게 마치 뭐 레스비나 네스카페 같은 캔커피, 맥스웰 캔커피 이런 거와 뭐 스타벅스에 있는 에스프레소 정도의 그 차이가 그만큼 갭이 날 정도로 같은 콩이니까.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 커피와 에스프레소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냥 마트에서 파는 팩두부와 즉석 두부의 맛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 볼 만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유일한 아쉬운 점은 브랜딩된 재래시장 두부가 없다라는 거여서 이제 여기에 디자인을 한번 입혀보자라고 이제 로고 쪽으로 디자인 입혔고요. 로고는 두부 틀 그대로 그냥 놓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1도시 닭갈비, 1도시 찜닭, 1도시 뚝불 뭐 이런 것들 제 이름 다 넣어서 만들었었는데 재래시장에 기업이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이 한다는 느낌은 안 주되 내 이름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내일도 두부로 이제 살짝 틀어갖고. 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되 이제 저는 알고 있는 저의 이름. 그래서 이 내일도 두부는 제 개인적으로 내 네임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갖다 붙이기 뭐 나름이지만 오늘도 두부, 내일도 두부라는 의미와 이제 제 이름이 일도니까 내일도 두부가 되고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잡에 대한 개념이 있어갖고 내 일이 두부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뉴는 사실 두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두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외식업으로 풀어보자였는데 두부 상품을 가지고는 절대 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까 두부 한 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4,000원짜리 두부지만 한 모를 다 팔아봤자 4,30이 아니야 48,000원. 네, 48,000원 매출이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두부를 다 팔아도 몇십만 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투입되는 인건비만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식으로 팔아야 되는데 음식으로 팔면은 코스트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두부는 언제나 조연이에요. 주연이 아니어서 한 번도 늘 이제 두부 김치라든가 뭐 두부 전골 뭐 고기 국물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섞어야 되는데 두부 본연의 맛을 살리려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메뉴들을 풀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페이스가 말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에 사람들은 얼큰 순두부 먹어요. 그래서 근데 그 두부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메뉴들 풀었고요. 두부 전골, 강된장 토두부밥. 두부가 톳이랑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톳이 가지고 있는 철분의 흡수를 두부가 굉장히 잘 이제 빨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대부분 그냥 배출되는데 정산 제가 할까요? 네? 제가 그래서 두부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저 자주 듣는 질문이어서 정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부 패키징 만들고
두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외식업 할 때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음식은 어디 밖으로 나가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음식점을 통째로 그냥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제품이 나오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제 사람들한테 와서 이렇게 제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외식업이 제조업을 만나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띵굴마켓에서 이제 팝업을 그러니까 팝업할 때 몇 번 나가서 이제 팔아봤는데 반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부라는 아이템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던 매니아층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한번 신경을 많이 써봤었는데 확실히 디자인된 것들은 그 값어치가 좀 나오기는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이거 디자인 신경 써서 해봤는데 시장에서 이제 즉석도구를 파는 거 이제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이제 본상 수상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일도 뭐 띵골마켓 가갖고 뭐 하고 제가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딩의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처음 매장을 시작할 때는 된다는 거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장 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됐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는 매장이 여러 개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브랜드야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단일 매장으로는 브랜드야 라는 소리를 듣기 참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굉장히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1도 시작하면 특히나 그래서 이제 숫자를 많이 늘렸었고 오히려 숫자가 부족해서 브랜드라는 인지도를 못 얻기도 했었었는데 제가 네일도 두부 시장 바닥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매장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았어요. 매장을 늘리지 않아도 마찬 시장 안에 있어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로 놓고 봤을 때 저희 회사 전체 다 통틀어서 네일도 두부가 가장 브랜드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단일 매장으로도 얼마든지 브랜드가 될 수 있구나. 결국에는 브랜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브랜드의 행보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해갖고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도불백은 네일도 두부 바로 옆에 있어요. 굉장히 레트로한 감성으로 한번 풀어봤었는데 제가 두부를 오픈하면서 두부는 돈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출도 얼마 오르지 않을 거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그렇지만 브랜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럼 얘의 적자폭을 초반에 나올 그 적자폭을 상쇄시켜줄 굉장히 직관적이고도 바로 매출이 오르고 수익이 나올 그 구조를 하나 만드는 게 불백집이에요. 불백집을 바로 옆에다 깔았어요. 불백집 만들 때는 오히려 굉장히 쉬웠는데 불고기 주고 밥 주고 네.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는 구상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마천시장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을 이렇게 이제 되살려봤는데 이 시장에서 내가 식당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뭘까? 라고 봤는데 할머니들 세차 먹는 것들이 생각났어요. 나물 파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맨날 이렇게 쟁반에다가 지고 가갖고 이제 그냥 고기에다가 찌개 하나 먹고 그냥 밥 식사 때우셨었는데 그런 불백집 하나 만들자라고 해갖고 그때 그 느낌 그 감성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촌스러운 꽃쟁반 있잖아요. 촌스러운 꽃쟁반 놓고 그런 도배지 놓고 도끼다시 그대로 막 살려가지고 거기 있던 거 그대로 했는데 그런 것들 공간적인 반응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마 준비한 자료들이 여기쯤까지일 건데 제가 브랜드를 놓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뭐가 유행하고 어떤 스타일들이 뭐 핫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들 하시고 뭐 인스타에 나오는 것들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것들 막 이렇게 많이 이제 보시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제2 브랜드를 뭘로 하지?
하다가 뭐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이거 해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거 뜨니까 이런 거 해보고 하는데 할 때마다 공허해져요. 왜냐면 그게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남의 얘기를 갖다가 쓴 거니까 그게 계속 가슴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아 실현이 어쩌면 내가 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될 수도 있는데 내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나의 가치관들을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공감해 주는 것,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테이블 정리 한번 하고요. 질의응답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이블에 있는 것들 좀 저쪽으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5분 후에 다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어디 하시죠? 네, 이쪽 오시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원 유명한입니다. 자, 그 브랜드가 이제 자기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버텨야 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찜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끓여 먹는 찜닭에서 프렌치 찜닭은 굉장히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예 메뉴가 바뀌었다 할 정도면 가게가 바뀌었다 할 정도의 큰 변화인데, 그 뚝불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 닭갈비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김치나 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버티시고 그런 것들은 버티셨는데, 그 끓여 먹는 찜닭에서 프렌치 찜닭으로는 굉장히 급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에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였고 어떤 거에서는 이건 내가 버텨야 되는 거라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준은 순전히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구성해놨었던, 기획했었던 이것의 확신 혹은 믿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돼. 이거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 나 그냥 이대로가 내가 생각했었던 그 자체야라고 했을 때 버텼고요. 내 스스로도 못 믿어온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이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완벽했던 맛이나 구성, 가격 이랬을 때는 저는 그대로 밀고 나갔고, 이게 괜찮기는 한데 뭔가 좀 아쉬워 했을 때는 오히려 계속 고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김치 같은 경우는 제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했어요. 이건 제가 구성했었던 그 컨셉이 깨질 것이다라는 전제에 저는 그냥 아예 쌩 깠고요. 찜닭 같은 경우는 그게 내내 아쉬웠어요. 스토리, 컨셉, 테마가 없다. 너무 메뉴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바꿨고, 그리고 이제 1도시 찜닭을 이제 후에 이제 프렌치 버전으로 갔던 거, 실제로 간판에도 프렌치 에디션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찜닭은 끓여 먹는 찜닭,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찜닭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건 끓여 먹는 찜닭이야라고 했을 때 왜?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제 할 말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 스스로도 좀 불만족스러웠고. 그래서 모든 브랜드나 이런 기획 같은 거는 결국에 자기 마음에 얼마나 채우고 확신이 있냐, 내 의도가 얼마나 충분히 잘 반영됐냐, 그걸 기준으로 좀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화를 말씀해 주실 때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언제나 한 명이 왔다가 두 명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외식 사업을 잘 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강점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약간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노력을 좀 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1화를 뭐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됐을 때라든지 막 예전에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를 소개해 주실 때 되게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비결 같은 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많이 저는 이제 좀 봤었는데, 그 내일도 두부라는 걸 가지고 미국을 한번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내일도 두부라는 한국적인 그 의미를 담은 그 두부 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좀 두드려 보셨다는 게 되게 좀 계기나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한번 가셨었는지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두 가지 좀 질문. 제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첫 번째 매장을 이제 오픈했을 때 그 디테일하게 이제 해놨었던 것들은 첫 번째 매장에서 이제 사실상 참패를 당한 거죠. 제가 이제 구상했었던 것에 너무 큰 그 갭이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분했어요. 너무 분통 터지고 나는 내가 꿈꿨었던 외식업에서 손님들 막 쏟아져 들어오고 직원들은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어갖고 체계적으로 막 잘 돌아가는 훌륭한 경영자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너무 어렵고 직원들은 오합지졸이었고 사실 제대로 사람이 구해지지도 않았고 리더십도 없고 어설픈 오너를 따라주는 사람도 사실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게 분해갖고 이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그대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이겨내거나였는데 저는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어떤 승부욕 같은 것들 때문에 그거 다 적어놨었어요. 그때 이제 분한 마음 잘 안 적거든요. 그래서 다 기록해두고 곱씹으면서 이것만 안 할 거야, 이거 다 개선할 거야, 나중에 다 이겨낼 거야 라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안 됐어요. 그게 그냥 그때 당시에 멍 때리고 그냥 당했죠. 근데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겨내려면 결국엔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록들이 자꾸 자세히 되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기억을 해냈어요. 네일도두부. 네일도두부를 이제 만들고 이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이제 좀 섰었는데 그 두부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구조상 이제 즉석 두부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 이제 약간 브랜드 사대주의 같은 거였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리셋을 좀 다시 해갖고 얘기해 보면 제가 그 두부를 구상을 했었던 건 미국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미국의 LA와 뉴욕 쪽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시장 조사하고 다닐 때 그 스노우폭스 아시죠? 이제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LA 뭐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할 때였는데 마켓을 좀 보여주셨어요. 스노우폭스가 입점해 있었던 마트 안에 이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스노우폭스는 그런 마트들을 이제 끼고 이렇게 많이 성장했었다라는 스토리들 이제 듣고 그러면서 다음 아이템으로는 만두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그런 아이템을 찾는다면 미국 전국에 있는 마트 체인 슈퍼마켓에 한 번에 쫙 깔 수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전 두부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두부라는 조금은 생소한 미국인들에게 하지만 동양인들에겐 굉장히 친숙한 근데 이미 팩두부들은 다 이미 있었고 근데 만약에 저 코너 한가운데서 두부가 만들어지고 그런 서양인들 그런 미국인들이 두부라는 저 동양인들이 먹는 신기한 음식을 저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뭐 치즈 같은 건가라고 이제 하던 그 두부라는 음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라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의 그 논리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 합리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바리에이션 같은 상품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만들었었고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브랜드는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스토리가 가장 완성되기 좋은 곳은 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마천 시장에서 그 시장 두부가 마천동에서 만들어지고 그 마천 시장에서 만들어진 그 두부가 다음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그런 브랜드의 성장기까지 좀 머릿속에 좀 그렸었어요. 되게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 일도시를 알게 된 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 점심을 6끼 먹은 날이거든요. 시장 조사차 이제 세 군데 점심을 갔다가
한 군데만 더 가자 그래서 1도시 찜닭을 이제 우연치 않게 갔는데 거기서 아뮤즈부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쁘게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막 반찬 7개 뭐 이렇게 하고 막 후식도 예쁘게 나오고 막 하는데 아뮤즈부시 하나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동행분 중에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냥 바로 내 끼를 먹었지만 바로 시장으로 가서 내일도 두부와 일도 불배를 다 이제 먹어보고 이게 되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 아이디어도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변태적인 그런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앞으로의 계획이 저는 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사업적으로든 1도시 패밀리가 이제 세워놓은 청사진이 어떤 청사진이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서 뭐 물류든 유통이든 프랜차이즈든 뭐 어떤 사업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1도시 패밀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화가 나셨다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브랜드를 매 순간 만들어 갈 때마다 그냥 저를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29살, 뭐 27에 처음 만들 때, 29에 첫 가게를 만들 때 그 가게가 그냥 저를 꼭 닮게끔 만들었어요. 31살에 뭐 닭갈비를 뭐 만들 때도 31살의 남자가 즐겨 찾는 어떤 생활 패턴, 어디 살고 어디를 즐겨 다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 후에 닭갈비를 한동안 안 만들었었던 이유도 제가 더 이상 닭갈비를 즐겨 찾는 층이 아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1도시 찜닭 프렌치 에디션만 만들고 아뮤즈부시 만들 때도 제가 그런 문화를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다이닝도 좀 다니고 하면서 이런 좋은 것들 나도 내가 받아도 너무 좋은 것들 우리 손님들한테도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써본 거였고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감동받고 있는 포인트들 손님들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 33살에 제가, 34살에 제가, 35살에 제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저의 라이프를 그냥 매장과 브랜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 제가 바라고 있던 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계속 표현해가면서 가지 않을까.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프랜차이즈적이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프랜차이즈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뭐 그런 갈증이 계속 없다면 그냥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물류나 유통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요. 저희 매장 저희 브랜드에만 납품하는 이제 제조를 하고 그런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돈을 더 벌고자 뭐 세이브하고자도 아니고 저희의 퀄리티를 계속 그냥 유지하고자 함이 있고요. 글로벌에 대한 생각은 계속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적으로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저희 브랜드 알리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한식 알리는 것들도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제 삶의 어떤 가치관들을 계속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후두원 고성진이라고 하고요. 우선 사전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와서 1도시 패밀리를 처음 들었어요. 예, 제가 식품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참 죄송하고요. 다만 강의 들었던 얘기 중에서 브랜딩이라는 얘기가 참 와닿았거든요. 브랜딩은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라는 부분이 와닿았는데 개인적으로 내 이야기 말고 뭔가를 조금 아이디어 영감 받았을 때 다른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추상화된 거를 구체화시켜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 이야기 말고도 브랜딩 스토리를 짜거나 브랜딩화 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고 어떤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시고 시장 조사를 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어떠하고 그곳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그곳에 걸맞는가, 그곳에 내가 그릴 그림이 적합한가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매장 오픈하고도 그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나, 경쟁 브랜드들이 있나라는 것을 아예 염두도 해두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저는 그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해나갈 것이 어떤 것인가만 체크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참고를 어떤 것들을 하는가라고 이제 봤을 때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참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오히려 브랜드를 만들 때 참고한다는 건 거의 차용하거나 베낀다는 쪽에 가까운데 제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카피밖에 안 된다고 이제 보고 만약 벤치마킹을 한다,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우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은 그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려고 해요. 그건 외식업이 됐든 외식업이 되지 않았든 제가 막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한번 이렇게 딱 제 안을 싹 한번 훑어서 제 것이 됐을 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 브랜드를 만들 거야라고 했을 때는 다른 데를 참고하기보다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제 옛 기억, 제 추억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반영하면은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면은 정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잘못 트렌드를 오히려 읽으려고 보다는 제 것을 하다 보니까 제 것이 오히려 좀 트렌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레트로 했던 것들을 이제 시도했던 게 벌써 이제 한 3년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했었던 것들이 최근에 좀 이제 레트로들이 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일도시 패밀리에서 너무 잘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곱창에서 닭갈비, 뭐 찜닭 막 나올 때 술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대표님하고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를 참 잘 만드시다가 갑자기 두부가 탁 나오니까 띵꿀에서 먹어봤었거든요. 제가 가서. 근데 참 신기하다 했었어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 그 대표님이 만드신 줄 몰랐어요. 그 내일도 두부가. 근데 두부가 갑자기 나고 나서 음식 DB방에 딱 나왔잖아요. 한식으로.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아우르게 지금 가지고 계실까. 그 안에 그 숨어 있는 그 저력과 매력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깊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젊으셔요. 지금 너무나 젊으신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정말 놀랐거든요. 음식 DB방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고 또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이렇게 글로벌화돼서 한국을 또 많이 알리는데 큰 그런 걸 담당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칭찬을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요. 네, 칭찬을 생략하고, 워낙 제가 관심이 많은 그 브랜드가 되어버렸는데요. 초반에 이제 들어가실 때 뭐 방배동 같은데 한적한 동네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찾아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좀 약간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양과 서양을 퓨전시키는 것처럼 이 인테리어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인테리어가 주는 힘이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인테리어에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 한 음식점을 이제 그 공간을 그냥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해주는 것,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구나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테리어니까. 제가 첫 번째 매장, 두 번째 매장까지는 인테리어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냥 거의 제가 그냥 뚝딱뚝딱거리거나 뭐 이거 막 뭐 포스트잇 막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 컨셉에 대한 통일성을 좀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캐주얼 다이닝
그러니까 이 음식의 컨셉을 캐주얼 다이닝하고 한번 맞춰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이 그대로 좀 그려져야 손님들이 받아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허름한 공간에다가 피클 코스로 주면 이게 미쳤나라는 소리만 하는데 그 공간부터 그 연출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봤고요. 그래서 뭐 닭갈비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이제 1도시 집다 프렌치 에디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그 프랑스에서 막 자재들을 공수했어요. 도배지도 프랑스 거, 뭐 의자 가구 같은 것도 프랑스 거 가지고 오고 연출했었는데 사실 투자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식당 할 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그 금액은 인테리어에 대한 금액이고 가급적이면 싸게 하려고 하고 하지만 제 경험상 엄청 싸게 했을 때와 꽤 비싸게 했을 때 그 차이는 끼케 한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와요 매장에서. 근데 그걸 끼케라고 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한 번 해놓으면 3, 4년 길게는 막 5, 6년까지 가는데 3천만 원 적지 않은 그러니까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인테리어 같은 건 투자하고 그 스토리에 걸맞는 공간을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통일성 있게 그러니까 그 브랜드와 음식과 공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하나로 이어져 갖고 여기가 그런 거래 맞네 했을 때 그게 서로 이질적이지 않고 이어지게끔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구성을 할 때는 한 업체한테 다 맡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도시 닭갈비를 기획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공간을 가장 잘 연출해 줄 수 있을 만한 업체를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엔 레트로하게 좀 풀어보고 싶었을 때 그 공간을 가장 잘 연출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따로 찾고요. 그리고 뭐 프렌치한 것을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업체를 따로 찾아서 그 매번 작업마다 이제 그 사람들과의 그 가장 특성을 잘 찾아낼 수 있게 좀 뽑아내는 편이에요. 지금 짧은 질문 하나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짧은 질문 하나씩만 하시고. 예, 저는 질문이 1도씨 패밀리는 1도라는 이름을 딱 넣어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자기 자아성찰을 이제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그거를 좀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시는지 혹시 복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패밀리를 이끄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대서사시가 필요한 질문인데 강의 1시간 반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우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크리에이티브적인 영역과 그냥 크리에이티브적이지 않은 영역을 그냥 분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브랜드는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을 가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크리에이티브적인 영역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하고 이제 그 구경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을 때는 제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즐겨하고 도움되는 것들을 그냥 좋아하라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는 이제 좀 맞아서 잘 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가 너무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짜여져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주로 그런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브랜드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까 붙닿는 대로 있었잖아요. 붙닿는 대로는 아예 통으로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한번 너의 감성을 한번 표현해봐라고 이제 해서 그냥 그 작업을 그냥 한번 권해보기도 했었어요. 마지막 질문 받고 그 아까 그 두부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미국 살고 있고요. 여기 뭐 공간기획일 컨설팅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전공이고 개인적으로는 두부가 제가 저보고 장사하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할 장사 중에 하나예요. 제일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프로세스 보여줄 수 있고 이제 그냥 방앗간 크기의 기계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해주신 거에 이제 그런 외국 진출을 염두에 뒀을 때 봤을 때 제 기준에는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한글 기반의
그리고 본인의 이제 캐릭터와 이제 철학을 글자에 담아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의 사례도 보시면 메일도드부가 이제 영문으로 상을 받은 게 투마로우 톱프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떡볶이와 비슷한 이슈거든요. 가서 이제 뭐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를 할 거냐, 떡볶이라고 부를 거냐, 그러면 이제 내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새로운 브랜딩이 되는 거냐, 요런 질문이 있고요. 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해외에도 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장단점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확실히 현지화에 대한 고민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제가 해외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한국적인 거, 굉장히 한국스러운 것, 내가 저 사람들을 길들여야 할 것으로 정의해두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생각했던 첫 번째 전략 중에 하나는 먼저 그 사람들한테 내줄 것을 좀 내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고 다시 제가 그것을 길들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은 생존해야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뭐 곧게 그냥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생존해야 될 때는 사실 생존부터 해야 브랜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현지화스럽게 뭐 맨 처음 잡았을 때 두부였어요. DOO, BOO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토프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면서 두부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알릴 생각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 현지화에 대한 밸런스는 그 상황에 맞게끔 좀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계속 해왔었는데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제가 이제 저의 행보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사 소개를 얘기를 안 해서, 오늘 브라운백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요거 뭐야 이거 좋아하시나요? 이거 이름 뭐예요? 예,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일단 메드 인 차이나긴 한데, 예, 이거 커피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예, 이거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혹시 처음 저희 포럼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한 7, 8분 되시는데요. 저희 연락처 다 저희 스태프한테 주셨으니까 니뽕내뽕 상품권과 치킨 플러스 직원도 와 계시지만 치킨 플러스 상품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까지 해서 저희가 10장 후원 받거든요. 다 합쳐서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해주신 김일도 대표님께 뭐 식사도 못 하셨는데 피자는 저희가 좀 담은 거 드리고요. 애매하긴 해요. 남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디포 인덕션 선물. 예. 이거는 사진을 좀 찍어야 돼요. 이거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 비싼 거라. 빨리 찍어서 이거 좀 저 공유해 주세요. 빨리 저희 스태프도 찍어주세요. 이거 디포 인덕션 사장님한테 보내야 돼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 사실 거마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라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살림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포럼이 얼마 안 남아서 가감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매장 마감 시간이 지나서 네트워킹 못 하시고 그냥 바로 내려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